종갓집 이름값이 밥 먹여주나?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편은 아버지의 영결식이 한창인 우남원 마당 빈소 구석에서 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버텨온 우리 집 마당은 온통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과 곡소리로 가득한데 남편이란 작자는 그 신성한 곳에서 제 상복 소매를 푹 찢어 발기며 악을 썼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야. 친정 망해서 빚더미만 남은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먹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찢어진 상복 사이로 어깨가 훤히 드러난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빚잔치에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힐까봐 겁나서 그런다. 이 신성한 종택 마당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군말 말고 도장 찍고 꺼져.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꼭 참았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회사 지분까지 담보 잡혀가며 올인하고 있는 그 500억 규모의 신축 부지 사업. 그 노른자 위 땅을 맹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의 주인이 바로 저 윤희서라는 사실을요. 정확히 일주일 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종택 우남원의 마당은 온통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과 낮게 깔린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선비처럼 그리고 이 가문의 꼿꼿한 종손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 윤성환의 영결식 날이었습니다. 하늘마저 슬픈 듯 잔뜩 찌푸린 채 진눈깨비를 뿌려대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만장을 세차게 흔들며 이서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이서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샌 채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곡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가문이 외동딸로서 끝까지 예의를 갖추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거친 구두 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남편 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상복에 완장조차 차고 있지 않았고 술기운이 약간 섞인 듯 붉어진 얼굴로 이서의 앞에 섰습니다. 윤이서 일어나. 할 얘기 있으니까. 이서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뒤로 태주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던 중이었습니다. 태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문객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발인도 안 끝났는데 그 조문객들이 다 내 아버지한테 돈 떼인 채권자들이라는 건 알고 떠드는 거야? 이 집안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저 영감님 뒤로는 사채까지 끌어쓰다가 감당 안 되니까 죽은 거라고. 태준의 고함에 우남원의 마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지 결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이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내 이름에 망한 집안 사위라는 타이틀 달리는 꼴 단 1초도 못 봐. 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는 물론 가문의 종택인 우남원의 부지 권한까지 넘긴다는 독소 조항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당황해 멈춰있는 이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듣고 있어? 당장 사인하라고.
이서가 끝내 서류를 거부하며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태준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이서가 입고 있던 상복의 어깨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북!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서의 상복 소매가 어깨부터 손목까지 무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검은 천 조각이 허공에 흩뿌려졌고 이서의 가녀린 어깨가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옷이 무슨 소용이야? 이제 내 아버지는 죽었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문의 자존심? 웃기지 마. 넌 그냥 내 앞길 막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이서는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살을 에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이제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송필순이 나타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찢어진 소매와 노출된 어깨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찢찢 차며 이서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툭 던졌습니다. 꼴 좋구나. 상복 찢긴 건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니 누굴 원망해. 빈털털이 된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먹을 생각 말고 조용히 물러나거라.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이서는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수모와 모멸감이 전신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상복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이제 분노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서의 눈동자에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스쳤습니다. 이서야, 사람은 가질 수 없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이 길이다. 이서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최태준, 송필순, 당신들이 오늘 찢어발긴 건 내 옷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명줄이야. 반드시 이 수모를 1000배로 돌려줄게. 연결식이 끝나기도 전 이서는 찢어진 상복 소매를 거칠게 여민 채 시댁 거실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바닥에는 그녀가 평소 아끼던 단아한 한복들과 손때 묻은 닭이 세트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송필수는 코끝에 걸친 안경 너머로 이서를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아버지가 남긴 그 막대한 빚더미 우리 태준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양심이 있으면 내 발로 기어 나가야지. 어머니, 아버지는 사채를 쓰신 적이 없어요. 태준 씨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 말 좀. 오해? 은행에서 날아온 압류 통지서가 내 눈앞에 수두룩한데 무슨 오해? 당장 이 가방 들고 꺼져라. 내가 우리 집 문지방 넘는 순간부터 재수가 없더니만 결국 집안을 망조들게 하는구나. 송필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서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걷어찼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남편 태주는 차가운 눈길로 이서를 외면한 채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낮게 명령했습니다. 우남원 부지, 곧 경매로 넘어갈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채권자들 구워 삶아서 헐값에 낚아채야 해. 윤희서 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 내일 중으로 이혼 신고 마무리하고. 이서는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야속하게도 차가운 겨울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던 이서가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이제는 주인이 사라진 빈집 우남원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기 직전에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빗줄기에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랑채는 적막했고
깨진 기와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아버지의 서재였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다 뺏겼어요. 아빠 명예도 우리 집도. 북받치는 서러움에 이서가 바닥을 내리치던 그때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서재 바닥 한 구석,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낡은 서의 책상 밑에 비밀 수납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인감도장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서야. 세상은 가끔 눈에 보이는 성벽에 눈이 멀어 그 성벽으로 통하는 길의 소중함을 잊곤 한단다. 태준이는 우나먼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탐내겠지만 나는 너에게 이 가문의 진짜 심장을 남긴다. 우나먼을 둘러싼 모든 진입로와 주변 상가들의 필지는 이미 내 단독 명의로 정리가 끝났다. 그들이 성을 쌓아 올릴 때 너는 그 성의 문을 열고 닫는 주인이 되거라. 절대 울지 마라. 너는 이 땅의 유일한 종려다. 이서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위의 탐욕이 언젠가 딸을 집어삼키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 대신 그 빌딩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만 하는 길목과 핵심 상가들을 이서의 발밑에 미리 깔아두셨던 것입니다. 이서는 찢어진 상복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음장 같던 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어머니. 당신들은 우나먼이라는 성을 차지했다고 기뻐하고 있겠지. 이서는 아버지가 남긴 인감도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준의 화려한 IT 타워가 번쩍이며 비치고 있었지만 이제 이서에게 그 건물은 거대한 성곽이 아닌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단 한 발자국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내가 그 길을 다 막아버릴 테니까. 이서의 서늘한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슬픔의 눈물은 증발하고 그 자리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나먼의 서재,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이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빗물에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온 남자, 바로 강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울 때 이서의 아버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공부했던 수재였습니다. 이제는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문화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된 그가 스승의 부고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서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상복 자락과 이서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서늘한 분노가 스쳤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저지른 짓 다 들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그런 수모를 주다니. 인간의 도리가 아니군요.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인감도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 아버지가 남기신 이 땅들.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태준 씨는 우리 집안이 망해서 빈털털이라고 이 우나먼 부지만 넘기면 끝이라고 하던데. 도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손가락을 얹고 이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선생님께서는 아가씨에게 단순한 땅을 남기신 게 아닙니다. 목줄을 남기셨군요. 도윤은 지도를 펼쳐 우나먼과 그 주변의 태준 IT 타워 부지를 가리켰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추진하는 대규모 오피스 단지 사업의 핵심은 우남원 부지를 흡수해서 거대한 통합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남원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 그리고 빌딩 전면부와 맞닿은 핵심 상가 건물 세 채. 이 모든 필지의 주인이 아가씨입니다. 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길은 사도입니다. 아가씨의 허락 없이는 공사 차량 한 대도, 나중에는 입주민 한 명도 이 길을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태준 씨가 수천억을 들여 빌딩을 지어봤자 아가씨가 길을 막아버리면 그 빌딩은 거대한 감옥이자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선은 비로소 아버지의 유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의 배신을 미리 읽고 딸이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그물을 짜두셨던 것입니다. 도윤 씨, 도와주세요. 저들이 앗아간 우리 가문의 명예, 그리고 저를 짓밟았던 그 오만함,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은혜, 이제야 갚을 기회가 왔군요. 아가씨는 이제 전통 음식 연구가 윤희서가 아니라 저 거대한 빌딩 숲의 숨통을 쥔 대지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제가 아가씨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찢어진 상복을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법적 지식과 치밀한 두뇌를 가진 도윤이 있었고 발밑에는 적들의 목을 조일 황금빛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태준, 당신이 세운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기분이 어떤지 곧 알게 해줄게. 우남원의 어둠 속에서 이서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은 누군가에게는 망각의 시간이었으나 윤희서에게는 복수의 칼날을 벼리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찢겨나갔던 그 수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아래 이선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우남 자산관리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책이었던 진입로 부지와 핵심 상가들을 기반으로 주변 건물을 하나둘씩 사들였고 어느새 강남과 사대문 안의 금싸라기 땅을 쥐고 흔드는 안개 속에 큰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연구하던 가녀린 손에는 이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결제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태준 대표 측에서 보낸 최종 협상안입니다. 강도윤이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6년 전 빗속의 조력자는 이제 이서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자 업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남원 부지를 포함한 통합 재개발 사업의 착공, 허가가 났다고 믿고 있더군요. 그들은 여전히 이 도로와 상가 부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해외 자본이 섞인 투자 전문 기업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선은 통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거대해진 태준 IT 타워가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이서에게서 뺐다시피 한 우남원의 안채 부지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착공식 날짜가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시공사와 투자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 입었던 소복 대신 몸을 타고 흐르는 실크 소재의 짙은 와인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매와 단호한 입술은
예전의 유약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죠. 금요일 착공식 현장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실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이 내민 손을 가장 반갑게 잡아주는 척하면서 그 손목에 수갑을 채울 준비를 해야죠. 이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년 전 찢겨나갔던 어깨 위에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위와 불안한 훈장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최태준과 송필순, 그들은 여전히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이설을 운 좋게 떼어낸 골칫덩이 정도로 기억하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실은 이서가 쳐놓은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도윤 씨. 6년 전 못다한 인사를 나누러 이서는 우아하게 가방을 챙겨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형상처럼 우나먼 부지를 집어삼킬 듯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 태준 IT 통합 랜드마크 착공식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고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IT의 심장, 우남의 터 위에서 다시 뛰다라는 오만한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고 내빈들 사이를 누비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기름진 얼굴과 오만한 눈빛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남의 피눈물을 짜내며 승승장구해 왔는지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조안나가 안주인 노릇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송필수는 수억 원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우리 가문이 드디어 강남의 주인이 됐다며 떠들어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남 자산관리의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칠흑처럼 검은 세단에서 내린 여인, 짙은 와인색 수트에 얼굴의 절반을 가린 선글라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이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강도윤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태준이 굽신거리며 이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손을 내미는 이 여자가 6년 전 자신이 연결식장에서 상복을 찢어 발기며 내쫓았던 그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서의 철저한 성형과 스타일 변신, 그리고 무엇보다 뿜어내는 기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서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태준이 내민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태준의 체온이 혐오스러웠지만 이서는 단단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님, 사업 규모가 대단하시군요. 이 땅 정말 탐이 납니다.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 우남원 부지는 풍수적으로도 최고지만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죠. 대표님께서 투자해 주신 덕분에 이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이서가 운영하는 우남 자산관리가 이 사업의 최대 투자자이자 주변 도로 점유권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에게 사업 계획서를 브리핑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이제 이 도로 확장 공사만 마무리되면 저희 타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물이 될 겁니다.
대표님께서 소유하신 주변 상가 부지들을 저희에게 매각해 주시기로 한 결정.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선은 선글라스 너머로 태준의 탐욕스러운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밟고 서 있는 땅 밑에 얼마나 거대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대신 계약 조건대로 오늘 착공식 직후에 상가 매입 대금의 80%를 현금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로 점유권 이전을 승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사채와 1금융권 대출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삽을 뜨는 순간 모든 돈이 대표님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 이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냉소였습니다. 태준이 신나서 무대 위로 올라가 첫 삽을 뜨는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이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강도윤에게 나지기 지시했습니다. 도윤 씨, 준비하세요. 태준 씨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구청에 제출했던 도로 점유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환경단체를 통해 이 부지 밑에서 발견된 유구조사 신청도 넣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 삽질이 그들의 무덤을 파는 첫 삽이 되겠군요.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태준이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이선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6년 전 찢겨진 상복 차림으로 빗속을 걸어나갔던 그 길 위에서 이제 이선은 자신을 배신한 가문이 숨통을 끊을 거대한 사형 집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착공식 무대 뒤 VIP 텐트 안에서 최태준은 흥분으로 떨리는 손을 제어하며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400억, 정확히 우남 자산관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고금리 자금과 회사의 비자금까지 탈탈 털어넣은 그야말로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로 점유권만 확보하면 그의 타워는 강남의 심장을 관통하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될 터였습니다. 하하, 이제 됐어. 이제 그 까다로운 대표 계집애도 길을 터줄 수밖에 없겠지. 자, 이제 도로 확장 공사 시작해. 태준이 호기롭게 명령을 내리며 텐트 밖으로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거대한 대형 트레일러 세 대가 진입로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2 도로의 통행을 전면 폐쇄함.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태준이 당황해 소리치며 트레일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트레일러 사이로 검은 우산을 쓴 강도윤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청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태준 대표님, 유감스럽게도 이 도로는 오늘부로 폐쇄되었습니다. 도로 점유허가 취소 통지서입니다. 이곳은 이제 우남 자산관리가 관리하는 완전한 사유지이며 공사 차량 한 대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뭐, 미쳤어? 돈을 400억이나 처먹고 이제 와서 길을 막아? 그 대표 당장 불러와. 태준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가르고 와인색 수트 차림의 이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태준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최 대표님? 태준은 멍하니 이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서늘해졌지만 그 눈매와 입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너,
윤희서? 곁에 있던 시어머니 송필순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설마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저 거대 투자사의 대표란 말이야. 이선은 바닥에 떨어진 태준의 착공식 안전모를 구두 끝으로 툭 차버렸습니다. 6년 전 태준이 그녀의 상복을 찢으며 했던 짓과 똑같은 조롱이었습니다. 최태준 씨, 당신이 내 금고에 넣어준 400억. 고맙게 잘 쓸게요. 그 돈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 상복을 찢은 대가치고는 좀 적지만 말이야. 이 사기꾼년아, 돈 다시 내놔. 길 안 터주면 너 고소할 거야. 태준이 이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도윤과 경호원들이 단숨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처박힌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소, 마음대로 해. 이 도로는 적법하게 내 명의로 된 사유지야. 그리고 방금 환경부에서 연락 왔어. 이 부지 밑에서 조선시대 왕실 유구가 발견됐다고 하더군. 이제 이 땅은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묶여서 당신은 단 한 삽의 흙도 더 팔 수 없어.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구역. 그 단어는 건설업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400억의 현금은 날아갔고 빌린 사채 이자는 초 단위로 불어날 것이며 짓다 만 건물은 흉물로 남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며.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이서야. 송필순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서는 송필순의 손을 비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가족? 49제도 안 지난 며느리를 상복 찢어 내쫓을 때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던가? 걱정 마세요, 어머님. 길바닥으로 내쫓지는 않을게요. 제가 인수한 청소용역 업체에서 어머님 자리는 하나 비워뒀으니까 평생 화장실이나 닦으면서 내 돈 갚으세요. 이선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등 뒤로 최태준의 절규와 송필순의 통곡 소리가 화려한 축제의 소음을 덮어버렸습니다. 6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그 시린 한기가 이제는 뜨거운 승리의 희열로 바뀌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착공식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견과 도로 폐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준의 타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사색이 되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태준이 이서에게 입금한 400억 원은 그가 가진 모든 현금과 회사 비자금,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단기 고금리 자금이었습니다. 길이 막혀 공사가 중단되는 순간 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태준, 내 돈 내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내 마누라랑 어머니 장기라도 내놓으라고 했지. 다음 날 아침 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의 명품 가구들이 발길질에 부서지고 송필순이 그토록 자랑하던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사채업자의 손에 거칠게 뺏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준 IT의 회장 어머니야. 송필순이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조롱뿐이었습니다. 회장? 부도난 회사 회장이 무슨 회장이야. 야, 이 할멈 입 좀 닥치게 해. 태준은 거실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강도윤 변호사가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기 분양 조사 통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서가 미리 포섭해둔 투자자들은 태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미 그의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태준 IT,
신축 부지 유구 발견으로 사업 전면 백지화. 사실상 파산 위기. 뉴스 화면 속에는 우나먼에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이서의 뒷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이서, 그 독한 년.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태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벽바닥을 긁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찢어버린 것은 아내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태주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갑을 찬 채 검찰로 압송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아버지를 잃은 이서에게 던졌던 망한 집안이라는 조롱은 이제 정확히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편 갈 곳 없는 송필수는 압류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서가 운영하는 청소 대행업체의 현장 인부 근로 계약서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해? 난 종갓집 시어머니였다고. 그녀의 절규는 도심의 소음 속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화려했던 태준 가문의 명예는 이제 진흙탕 밑바닥보다 더 더럽게 짓밟혔습니다. 이서는 멀리서 연행되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강도윤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그 길이 결국 저들을 파멸로 이끄는 통로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들은 평생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며 살게 될 겁니다. 이서의 눈동자엔 승리의 기쁨보다 오랜 수건을 끝낸 뒤의 깊은 공허함과 차가운 평온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직전 최태주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남원으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수트는 땀과 먼지로 얼룩졌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번뜩였습니다. 그는 우남원의 육중한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이서야, 윤이서, 나오라고. 내가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살려줘. 잠시 후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이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처럼 단아한 흰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약한 눈물 대신 지금의 그녀는 서늘한 기품을 내뿜으며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은 이서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구두 발등을 잡고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이서야,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400억. 그거 사채야. 안 갚으면 나 죽어. 제발 도로 점유권만이라도 풀어줘. 그럼 공사 재개해서 돈 갚고 너한테도 다 보상할게. 응? 이서는 자신의 구두를 잡은 태준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좋았다고? 당신이 내 아버지 연결식 날 내 상복을 찢으며 망한 집안 딸이라고 소리 지를 때도 우리가 좋았었나? 이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거나. 당신 손에 묻은 그 더러운 탐욕이 내 옷에 묻는 게 싫어. 이서야, 제발. 어머니도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서 병이 났어. 내 시어머니였잖아. 그때 대문 옆 그늘에서 송필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간데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때자국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서를 보자마자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냐?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당장 그 400억 내놔. 그건 우리 태준이 돈이야.
송필수는 분에 못 이겨 이서에게 달려들며 그녀의 한복 소매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6년 전 태준이 했던 짓을 반복하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곁에 있던 강도윤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단숨에 그녀를 제압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선은 헝클어진 소매를 천천히 정리하며 태준과 필순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군요. 반성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그 천박함. 최태준 씨, 당신이 쓴 사채. 내가 인수한 사채업체 물량이더군요. 걱정 마세요. 죽이진 않을게. 평생 감옥에서 노역하며 이자 갚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선은 송필순 앞에 낡은 청소용 장갑 하나를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제가 지정한 지하철 상가 화장실로 출근하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사채업자들이 당신 아들 면회도 못 가게 막을 테니까. 태주는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송필수는 장갑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육중한 나무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과의 인연이 영원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선은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아버지가 계시던 사랑채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서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6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의 펜트하우스 앞은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최태준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그의 얼굴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비자금 횡령, 분식회계, 그리고 사채를 동원한 불법 토지거래, 정황까지 이서가 6년간 촘촘하게 엮어온 그물은 단 한 코도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빌딩의 주인이야. 다 저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고. 태준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민들의 싸늘한 야유뿐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송필수는 압류 집행관들에 의해 거실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명품 가방과 보석함들이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트럭으로 던져졌습니다. 6년 전 이서의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던 그 장면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내 반지, 내 다이아몬드, 안 돼, 이놈들아. 송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소유권은 우남 자산관리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기어다니던 그 대리석 바닥 위로 이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서는 무너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송필순이 그토록 아끼던 수억 원대의 도자기 화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송필순의 비명이 6년 전 영결식장의 통곡보다 더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우리 아빠 가시는 날 제 상복을 찢으며 이 쓰레기들이나 들고 꺼지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그 쓰레기가 되셨네요. 이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송필순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서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의 현장 인부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돈 400억 감옥 간 아들이 다 갚을 순 없으니 어머님이 몸으로 때우셔야죠. 내일부터 당장 지하철 상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송필수는 넋이 나간 듯 계약서를 바라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사모님은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머물 곳도 없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범이자 상간녀였던 조한나는 태준의 남은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훔쳐 달아나려 했던 가방 안에는 돈뭉치 대신 이서가 미리 바꿔치기에 둔 횡령 증거 서류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서는 창밖으로 연행되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강도윤 변호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끝났네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저 인간들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의 시간입니다. 이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왕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승리의 환희보다는 오랜 수건을 끝낸 뒤의 공허함과 평온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우남 자산관리의 회장실. 이서는 책상 위에 놓인 경영권 위임 서류와 재단 설립 문건에 마지막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6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강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망감히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까? 이제 막 이 빌딩 숲의 주인이 되셨는데 말입니다. 이서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일장에서 보였던 서늘한 칼날 대신 새벽 이슬처럼 맑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복수는 독을 마시는 일과 같더군요. 상대를 죽이기 위해 내가 먼저 독을 품어야 하니까요. 이제 내 몸 안에 독을 다 쏟아냈으니 남은 시간은 오직 나로 살고 싶어요. 이곳은 이제 도윤 씨와 재단이 더 가치 있게 써주세요. 이서는 화려한 정장 대신 예전처럼 단아한 소재의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그녀의 집, 우남원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6년 전 아버지가 가꾸시던 배롱나무가 어느새 붉은 꽃을 활짝 피워 그녀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의 고함도 남편의 비아냥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대청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나뭇결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감촉은 6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그 시린 감각을 비로소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던 그 서재 앞에 앉아 차를 우리던 이서는 문득 주머니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이제 쓸모없어진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다 나무 아래 깊숙이 묻어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이 길 위에 이제는 미움 대신 꽃을 심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이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습니다.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담장 너머 빌딩 숲의 소음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신음하는 최태준과 지하철 상가 화장실 바닥을 기며 오물과 싸우는 송필순의 소식은 이제 이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파편일 뿐이었고 이서의 앞날은 이제 막 돋아나는 새순처럼 푸르고 생생했습니다. 이서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요한 한옥마루에 기대어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 위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진짜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